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승장구하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대규모 매도 속에 급락하며 결국 5천선을 내줬습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여파에 국내 증시도 크게 떨어지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짙어지면서 달러원 환율도 치솟아 1,460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급락했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5.26% 하락한 4,949.67로 5천선을 내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5천선을 하회한 겁니다. 이날 하락률은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7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조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4조 7천억 원 넘게 코스피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5천피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3위 현대차와 5위 LG에너지솔루션도 모두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4% 넘게 하락하면서 1,100선을 내줬습니다. 달러 환율도 다시 1,460원을 넘어섰군요. 네, 달러 원 환율도 24원 80전 치솟은 1,464원 30전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인데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워시 지명자의 매파 성향이 부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에 따라서입니다. 또 이란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도 달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화와 동반 흐름을 보이는 엔화도 다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으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어제보다 0.14% 오른 97.1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질주를 이어가던 금은 가격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들어간 이 금과 은을 대신할 귀금속 피난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이 주말 사이 금과 은 가격이 폭락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6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온스당 5,500달러마저 넘어서며 곧 6,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는데요. 주말 사이 크게 꺾이며 5,000달러 선을 내주더니 한때 4,4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은 가격의 하락세는 더욱 심했는데요. 110달러 선을 웃돌다가 하루아침에 30% 넘게 떨어지며 70달러 선까지 추락하더니 지금도 70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영향인데요. 거론되던 후보자들 중 가장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만큼 지명 후 달러 가치가 급 반등했고 상대적으로 귀금속 가격은 급락한 겁니다. 이게 일시적 조정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금, 은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니켈, 구리, 아연 등 비철 금속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 은에 머물던 유동성이 해당 종목들로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인데요. 실제로 새해 들어 구리, 니켈 가격은 약 6% 상승했고 아연 가격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관련 ETF로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대표적 구리 투자 ETF인 타이거 구리 실물의 순자산은 올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금, 은으로부터 비철 금속이 바통을 넘겨받으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 급등하는 증세에 뒤늦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액을 늘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개인들이 대거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증권사 곳곳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동인할 정도로 이 비투를 늘린 상황이라 오늘 같은 조정장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 공포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모두 투자했는데 복구가 가능하냐는 투자자부터 또다시 추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까지 개인들의 비투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등하자 신용대출부터 담보대출, 스탁론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대출 한도도 전부 차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나흘 전부터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인데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대신증권도 사흘 전 주식 매입 자금 대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연계된 금융사들의 한도가 줄줄이 소진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KB증권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기한 없이 중단했는데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 규제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용공여 총량이 자기자본의 10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증권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로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 관행이 확산되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리스크는 결국은 본인들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비투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과연 실현됐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다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났었죠. 적금 풀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막 돈도 빌려주고 그랬거든요. 투자 과열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들의 대출 중단 사태도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이미 빚을 내투자한 개인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기업들의 상장 계획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서 LS 에코솔루션즈가 상장 신청을 처리한 데 이어서 SK 에코플랜트 역시 중복 상장 논란과 회계 위반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투자금 상한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업 공개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SK 에코플랜트가 상장 대신 투자자들과 자금 상환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SK 에코플랜트는 자금 유치 당시 올해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SK 에코플랜트는 상장에 실패할 시 최대 주주인 SK주가 직접 또는 최대 주주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투자자들의 지분을 되사오도록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SK 에코플랜트는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 계상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과실 판단을 받았는데 회계 위반 이력이 상장 예비심사에 걸림돌이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중복 상장 논란을 겪은 LS 엑시스솔루션즈가 상장 신청을 철회하면서 그룹의 계열사 상장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했으면은 지지 않는 부담이 SK 에코플랜트가 상장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도 FI들로부터 되사오면서 여러 가지 자금 부담 리스크들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얼마에 다시 사오느냐도 관건입니다. SK 측은 적정 수준의 내부 수익률 보장 수준을 원하지만 투자자들은 상장 약속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 성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예심 청구 시기 등을 포함해 투자자, 주관사 등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도 이 부동산 관련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유세 현실화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주말에는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 달성보다 쉽다며 정치적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세제 개편을 보다 뚜렷하게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강도 공급 대책 현실화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초 0.18% 상승한 이후 매주 오르는 등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고 정말 실효적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보유세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하에
최근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이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릴 여지가 있는 가운데 유력한 카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꼽힙니다. 법안 개정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세율 조정을 안 하고 실제로 부담을 올릴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 언급대로 공시가격 20억, 30억, 40억 원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달리 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망국적 투기라며 고강도 경고를 날렸지만 시장은 무작정 매물을 던지기보단 숨을 죽인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라는 세금 폭탄이 무섭기는 해도 아직은 싸게 파는 건 더 손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여기에 야당과 서울시장이 규제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역대급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 2차 아파트입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격을 1억 원가량 낮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85평 70억 정도에 거래할 수 있는데. 반면 장기전을 택한 다주택자도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 그 돈으로 세금 낼 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매물로 내놓더라도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과 대출 규제로 실제 거래 성사가 요원한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돌리신 분도 계시고 세금 부담을 본인이 이제 안고 가야겠다라는 분들이 많고 다주택자라서 금매로 내놓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매물이 잠기니 똘똘한 한 채의 몸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강이남 11개 자치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달보다 0.9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합니다. 5월 양도세 시한까지 시장은 정부 압박과 선거 기대감이 충돌하며 거래 절벽 속 역대급 눈치 싸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달 말에 가계부채 총량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적용 대상을 넓히는 카드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데요.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부 관리용으로만 DSR에 포함되던 1억 원 미만 대출을 실제 DSR에 적용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원리금 전체를 DSR 산식에 반영하거나 현행 전세대출 규제처럼 이자 상환분만 별도로 떼어 DSR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는 안 봤었는데 이제 본다는 이야기 저도 듣긴 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작은 금액도 무조건 사업으로만 쓰진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본다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현재 DSR에 포함돼 있지 않은 모든 카드가 추가 규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도 DSR 산출에 포함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요즘 전세값들이 더 올랐어요.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항상 오르거든요. 전세하시는 분들까지 규제하면 서민들 집을 못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소액대출 이런 부분들 규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을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다. 이달 말로 못 박힌 금융당국의 대출 대책 발표 전까지 더 강화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현대차에서 촉발된 산업 현장 로봇 도입 논란에 정부가 직접 사회적 논의 개시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인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자칫 이 논의가 반쪽에 그칠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이 산업 현장 피지컬 AI 도입 논의 키를 이 경사노위에서 잡고 간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논의 주체가 돼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착수합니다. 김지영 경사노위 위원장은 SBS 비즈에 AI 로봇 이슈는 아주 목전에 다가온 의제라며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설 연휴 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식 안건을 정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봇과 노동자의 상생 방안이나 일자리 전환 등 직면한 과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은 1분기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확정돼 4월 첫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민주노총 소속인데요. 민주노총은 20년 넘게 경사노위 복귀를 거부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의 경사노위보다는 국회가 주관하는 대화나 정부와 직접 머리를 맞대는 노정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경사노위와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반쪽 대화를 넘어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사노위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중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설 연휴를 2주 앞둔 가운데 식탁 물가가 들썩이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밀가루와 설탕 값을 담합한 혐의로 제조업체와 전현직 대표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민생 밀접 품목 기업들이 10조 원에 달하는 담합을 벌여서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관련 회사 대표들이 줄줄이 기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삼양사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CJ 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사 대표급 임원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밀가루 업체들이 6년 동안 6조 원 규모 가격 담합을 벌임에 따라 밀가루 가격이 42% 넘게 올랐고 설탕 역시 4년여 동안 3조 3천억 원 담합이 이루어지면서 설탕 가격이 67%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마른 김 평균 소매 가격은 10장당 1,515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원을 넘겼습니다. 국민 반찬인 김은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3년 연속 가파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값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20kg 가격이 6만 5천 원을 넘기며 평년보다 21% 상승했고요. 삼겹살 가격도 1년 사이 6%, 계란 가격도 21% 비싸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 수요에 대비해 유통가도 분주합니다. 올해도 고물가 속에 가성비 선물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한쪽에서는 수십만 원이 넘는 초고가 선물 수요도 늘어서 설 선물 양극화는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나리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위스키 브랜드 맥켈란이 팝 아티스트의 거장 피터 블레이크와 협업한 1억 3,900만 원짜리 위스키입니다. 딱 322병만 한정 생산됐는데 롯데마트에서 한 병을 들여와 설 선물로 내놨습니다. 1,000만 원, 1억 원짜리는 언젠간 나중에 능력이 되면은 한 번쯤은 마시고 싶은 그런 경험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억이라고 하면은 너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중저가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반면 5만 원 이하 가성비 실속 선물 세트도 인기입니다. 1만 원대 가성비 와인부터 꾸준하게 관심되고 있는 고가 위스키의 니즈를 반영하여 1억 원대 한정 프리미엄 위스키까지 폭넓게 라인업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등의 설 선물 예약이 한창인 가운데 수십만 원 이상 초고가와 3만 원 전후 가성비 선물로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이상기후와 고환율 부담 속에 주요 산지와 품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참조기 어획량이 줄면서 이마트는 대체제로 업계 처음으로 수조기 세트를 선보였고 롯데마트는 국산과 수입산을 섞은 혼합 과일 세트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와 돼지고기 등 23개 제수용품의 절반이 넘는 14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면서 의약품을 쇼핑하는 초대형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면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편의가 높아지는 셈이지만 약사단체는 약국 생태계를 뒤흔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40평 규모 매장에 2,500여 종류 약들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이게 처음이라서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시중의 약국에서 좀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때 합당한 것 같아요.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많은 종류의 약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비약, 감기약이나 알러지약, 소화제 같은 경우 동네 편의점이나 약국보다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원 가까이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 중간에 마진이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형태의 약국을 취하였고요. 그리고 또 제약사와의 대량 구매를 통해서 입고 단가를 저렴하게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낮게. 지난해 생겨나기 시작한 창고형 약국은 1년도 안 돼 3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손님을 뺏긴 셈이 된 기존 동네 약국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지역 돌봄 악화, 약국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유통 실험을 두고 편의성과 안전성, 그 경계선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인혁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를 둘러싸고 네이버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났던 이 최 대표의 복귀 결정을 내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 네이버 관할법원이 수원지법이죠. 네이버 노조가 어떤 가처분 신청을 낸 건가요? 네, 네이버 노조는 오늘 회사를 상대로 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의 회의록과 주주 명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책임자의 복귀 결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5월 이 최 대표의 복귀를 결정한 이사의 회의록 등을 열람하겠다면서 12월 초에 회사에 이사의 회의록과 주주 명부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2달 가까이 회사가 답이 없자 노조가 이번에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후폭풍을 따져보죠.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이버 노조 발로 주주 행동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이사의 회의록과 주주 명부 열람 요구를 한 것부터가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는 700여 명 일부 노조원들이 주주로서 행동에 나선 거였는데요. 법원이 일부라도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 대표 복귀 결정을 내린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다른 주주들 명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다른 소액 주주들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최 대표 복귀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등기 임원 해임도 추진하겠다는 게 노조 설명입니다. 현재 최 대표의 경우에는 네이버 등기 임원이 아닌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매각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대한 재매입 권리를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외신 성명을 통해
러시아 내 생산시설에 대한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2월 러시아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에 러시아 지분 100%를 10,000루블, 우리 돈 약 14만 원에 매각했습니다.